여기가 이 땡땡거리라는데요. 여기 기타 치는 사람 이렇게 조각상을 마련하는데, 여기가 옛날에 경의선 기차가 지나가면서 땡땡거렸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땡땡거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이 존 바르트의 책에서 또 보면은 그 근대 이후에 여기 이제 기차 지나가는 건널목에서 이렇게 땡땡거리는, 건널목이죠. 건널목에서 땡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걸 이제 조각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 근대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상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상술의 특징이 그 17세기, 18세기부터 저가 판매를 해요. 아주 그러니까 상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글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가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도난품, 훔친 물건 같은 거, 이건 불법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중고품이나 골동품.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고리 대금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전당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전당포에 그 담보로 맡기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팔고, 그 다음에 불량품, 그 다음 폐품 같은 거, 농마죠. 농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양아치의 원조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난을 이용해 가지고 공경이나 불황을 이용해서 물건값을 후려치기로 이제 값싸게 구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파니까 물건값이 쌀 수밖에 없죠. 뭐 상대가 안 되게 싼 거죠.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이쪽으로 흙길이 있는데 흙길로 갈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공경이나 불황을 이용한 후려치기 매입이 사실은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연준에서 금리 조작을 하는, 금리 조작을 통해서 경기를 조작하는 방법, 호황과 불황을 교대로 일으켜가지고 불황에서 폭락한 자산 가격을,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이런 수법을 여기서 배웠다고 봐야죠. 똑같은 기법이에요. 지금 연준이 거의 금리를 4%까지 인상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금리 4%까지 올라가면 뭐 거의 공황이, 대공황이 일어나는 건 거의 뭐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난리인데, 지금 2.5% 상태에서도 지금 비명이 터지고 있는데 4%까지 올리면 공황이 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산에도, 제품 생산에도 참여했는데 싸구려 제품을 많이 만들어요. 싸구려로 팔아도 이게 회전율을 높이면은 이게 이익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박리다매라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가지고 생산비를 감축해요. 이거는 이제 잉여 가치를 최대로 착취해 가지고 상품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물건값을 싸게 덤핑하는 거죠. 거의 덤핑. 덤핑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죠. 여기 다리가 나타났네요. 멋있는 구름다리가 나타났네요. 위에 막 꽃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상술 중에 또 자파점 방식이 있어요. 자파점 판매. 그래가지고 한 상점에 되도록이면 가짓수가 많은, 거의 모든 상품을 다 취급하는 그런 자파점 방식을 취했어요. 이것도 뭐 현대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파점 방식 취급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부 판매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목돈을 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분할해서 내게 하는 할부 판매까지 하고, 요즘 신용카드사에서 하는 할부 판매, 그것도 이미 그때 몇백 년 전에 벌써 유대인들이 만든 거고, 그리고 케이터링 사업도 17세기에 이미 이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1651년에 옥스퍼드에 처음 커피 하우스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와 가격의 표준화를 일으켜요. 정찰 가격 국제를 실시하는 거죠. 요즘 이제 이게 이제 스타벅스에서 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마케팅 전략도 이 사람들이 수립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유대인 상인들이 근대 때부터 그 손님들을 집요하게 호객행위를 한대요. 그 손님 한 명 지나가면은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예?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호객행위를 했다 그래요. 요즘 여행 유튜브 보면은 이집트 가면은 그 이집트 상인들이 그런 짓을 하죠. 아주 끈질기게 따라오죠, 그냥. 그 이집트 원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탈출한 사람들이라서 그쪽 기질이 있나 봐요, 이게. 그쪽 인종도 많이 섞였겠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최초로 광고까지 했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현대 마케팅에서 쓰고 있는 걸 그때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벌써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상인들이 이제 불만이 안 터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의가 빈발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질 않았대요.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상술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에서 추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또 추방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 이게 불법이든 이게 비도덕적이든 그런 거 가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서강대요. 그러니까 옛날 그 철도 경의선이 아니라 지하철 경의선, 서강대역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의 상수를 보면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한 300~400년 전부터 그 유대인의 상술에서 이미 현대 상업과 산업 문화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 문명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합이라는 말이 있죠. 전에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헬레니즘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 헤브라이즘이 왜 들어가나? 사오면은 뭐? 이게 기독교라 하더라도 이게 기독교가 기독교의 교리라는 게 나중에 플라톤 철학을 베껴 가지고 이게 형성된 건데, 이 기독교라도 이게 헤브라이즘이 아니라 사실은 헬레니즘에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서양 문명의 양축이 헤브라이즘이 차지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유대인의 상수를 보니까 이게 현대 상업이나 산업 문화를 이미 17세기에 다 형성하고 있었죠. 이게 그거를 보면은 이게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이게 철학이나 문화가 아니라, 철학이나 문화 종교가 아니라 이게 상술이라고 보면은 이게 서양 문명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합이라는 거를 인정하겠어요. 여기가 서강대학교네요. 그 유대인들의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는 게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자유주의가 뭐 18세기, 19세기 그 대영 제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 자체가 자유주의예요. 이게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유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그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 유대인들이 상업을 자유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주장했죠. 이게 이제 근대 식민지 개척할 때 그 서구 열강이 식민지들한테 통상을 강요한 논리죠. 그래서 식민지한테 원료들을 뺏어가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이제 상품으로 다시 식민지들한테 강매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이게 자유무역의 논리죠. 그 자유무역의 논리를 이론적으로 이제 확립한 것이 리카르도의 그 비교 이론이죠.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그 생산 비용이 상대국보다 싼 제품은 수출하고 비싼 제품은 수입하면은 서로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무역을 허용해야 된다 이론으로 이게 리카르도가 주장한 건데, 이게 이제 고정경제학에서는 이게 기본적인 이론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무역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비교 우위론만 성립되면 무조건 되고 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건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게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이게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만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정한 무역이 아니죠. 이게 일방적으로 수탈해 가는 거를 이렇게 무역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 비용이 비싼 산업 같은 경우에 이것을 수입에만 의존하면은 그 산업이 고사되죠. 이것이 특히 농업인 경우에는 이게 식량 주권이 걸린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전쟁 상황이 되면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극히 대등한 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거지, 이게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거나 불평등한 경우에는 이게 성립이 안 해요. 여기는 애들이 철로에서 노는 거를 이렇게 동상으로 조각으로 만들어 놨네요. 이 비교 우위론으로 바탕이 되는 자유무역 논리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된 경우가 그 곡물법, 영국에서 곡물법 폐지 운동이 일어났을 때죠. 이때가 이제 19세기 초반인데, 나폴레옹 전쟁 후에 이제 풍년이라서 이제 곡물값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곡물값이 더 이상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곡물 수입을 막았어요. 곡물법이란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래서 밀 1쿼터당 80실링 이하이거나 보리는 40실링 이하, 호밀 53실링 이하, 오트밀 26실링 이하면은 수입을 금지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가격이 그 이상이 돼야지 이제 수입을 허용하고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 이 높은 곡물가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주로 이제 농장주들의
요구를 반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민들이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곡물 가격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받는다. 그리고 공장에서는 이 저임금을 유지하려면은 이게 곡물 가격을 낮춰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주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 곡물법 폐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임금을 올려주면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익만 올리기 위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만 이제 그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만 곡물법 폐지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1839년부터 이 반곡물법 연맹이라는 게 결성이 돼 가지고 곡물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주축을 이룬 사람들이,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리처드 코브넌,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곡물법 폐지 운동을 주도했고, 근데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장기간 곡물법 폐지 운동을 주도했는데, 이게 1845년에 아일랜드에서 대기근이 일어나요. 당시에 이제 아일랜드가 영국 식민지였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를 주식으로 삼았는데, 그게 이제 이 영국인 지주들이 다른 곡물들은 다 영국으로 뺏어가기 때문에 주로 먹을 게 감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이게 감자가 역병이 돌아와가지고 이게 흉작이 돼가지고 1845년에 그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해요. 그래가지고 아일랜드인 100만 명이 아사하고 100만 명은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래요. 그리고 전 국민이 거지였다고 그때 상황을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근데 이게 감자역병이 이제 아일랜드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유럽에서 다 일어났는데, 아일랜드 외에서는 기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감자 흉작이 대기근의 원인인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게 곡물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이 대기근을 유도한 정황이 아주 뚜렷해요. 그래서 이 대기근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밀은 강제로 영국에 보내고, 그 벨파스트항에, 아일랜드 그 북부 벨파스트항이 있죠. 거기서 이제 수출하는 곡물이 아일랜드인들이 먹는 곡물보다 더 많았다 그러고, 아일랜드에서 이제 영국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영국이 거부해요.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10,000파운드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빅토리아 형이 1,000파운드만 보내라 하고, 그리고 영국인 지주들이 소장료를 계속 그 뭐 농업 생산이 없는데도 생산된 게 거의 없는데도 소장료를 전과 같이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근이 더 악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일랜드의 대기근을 핑계로 이제 결국은 1846년에 곡물법이 폐지돼요. 아일랜드에서 이제 대기근을 통해서 영국에 이제
곡물법이 폐지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호무역 보호론자를 이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무역 논리가 이제 영국의 어떤 국가 경제 시책으로 채택이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100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고, 이것은 공장주들의 그 이익을 위한 논리였을 뿐, 이게 아일랜드 국가적 상황으로서는 농업이 완전히 파멸을 맞고 수많은 비극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 중에 두 번째 개념이 그 자유경쟁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해가지고 상품 거래를 하거나 무역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 그 비교 우위론처럼 이게 서로 상대방이 대등하거나 평등한 조건에서 이게 유효한 거지, 이게 불평등하거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어른과 애 싸움이 돼가지고 어른과 애 사이에 같은 조건에서 싸우자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자유 경쟁 논리가 이 다윈 진화론하고 비슷하죠. 이게 논리가 다윈 진화론도 이게 적자 생존이라는 게 이게 강자만이 자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강자만이 경쟁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거니까 이게 자유 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딱 맞는 논리죠. 그래서 다윈 진화론이 이게 과학에서 득세를 하는 이유가 이런 자유주의의 자유 경쟁 논리 때문이지,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뭐 벽이 쳐져 있네요. 이쪽으로 돌아가면은 공덕역이 나올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게 큰 거리는 걷기가 싫어 가지고 이쪽으로 또 큰 거리 찾아가려면 힘들 것 같고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되돌아가서 서강대역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이념에서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경제적 합리주의라는 개념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근대 계몽사상의 그 합리주의, 근대 합리주의가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경제든 아니든, 경제든 철학이든 뭐 그 분야를 망라해서 이 합리주의라는 거는 이게 경제 만능 논리죠. 이게 알고 보면 그 본질은 주류경제학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전제가 모든 경제적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론을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합리라는 게 레셔널이죠. 레셔널, 영어로 레셔널이 레이시오에서 나온 거죠. 레이시오가 비율이죠. 비율. 경제에서 합리라는 거는 그 투자 대 수익의 비율, 수익률이죠. 그 수익률을 따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경제적 합리주의죠. 근데 이게 이제 경제에서는 이게 타당한 거죠. 이익을 따진다는 게, 이익이 많은 거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 이런 경제적 합리주의가 다른 분야까지 다
지배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철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법이라든지 모든 다른 분야까지 이게 다 적용이 돼 가지고 그런 분야에서까지 이익을 따지는 게 합리주의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정의나 윤리를 따져야 되는 곳에서 그 이익을 따지는 것이 정의나 윤리가 되는 것처럼 가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제 만능 논리가 지배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도 사실은 이게 이익이죠. 이익을 상징하죠. 이익이란 것이 결국은 모든 경제 행위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원천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경제 논리고, 그리고 아담 스미스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고정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그 존 노, 그 미시시피 투기를 일으킨 존 노의 경우도 그게 존 바르트의 주장에 의하면은 로란 말은 그게 그 성을 바꾼 거고 원래 성을 레비래요. 레비. 그게 레위죠.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아니면 그런 중앙은행을 만들고 주식회사를 18세기 초에 이렇게 만들 힘들 거야. 아마.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것 같이 이게 17세기부터 유대인 상수라고, 그 다음에 그 암스테르담에서 그 증권거래소에서 공매도까지 이루어진 걸 보면은 현대 자본주의가 이미 17세기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경의선 숲길 안내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 위치는 여기 대흥역 옆이에요. 여기 길 건너서 홍대 입구역 쪽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존 바르트가 하니까 자본주의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죠.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란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청교도 중에서 이제 그 위그노 상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상업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위그노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종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는 그렇게 보긴 힘들고, 그러니까 1492년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돼 가지고 그 프랑스에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위그노야. 그렇게 주장하는 책이 있어요. 그 청교도들은 그 사람들도 물론 자본주의 정신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것이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는 얘기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호객 역할을 한 거지 피해자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본주의 정신에 물들어 가지고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피해자들도 협조를 한 결과 한 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런 걸 막스 베버는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길이 있어서 여기서 발 좀 씻고 가야겠습니다. 발 닦고 신발 신고 다시 갑니다. 물길이 있어 가지고 발 닦기도 좋고요. 이렇게 이 자본주의가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는 거는 이 공식 기록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건데, 이 막시스트들이나 좌파들이 이런 진실을 결코 말을 안 해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보면은 이 글로벌 자본들이 공산주의로 가자 그래요. 공산주의를 아주 노골적으로 선호한다고 대놓고 얘기하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아주 중국의 지금 그 상하이 봉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아주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도리어 공산주의를 칭찬해요. 그런 상하이 록다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빅브라더 감시 통제 사회로 가는 게 뚜렷한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지향점일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도 같이 지향하는 목표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에 제가 자주 말했듯이 공산주의라는 게 결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게 결코 아니죠. 이거는 둘이는 사실은 둘이 같은 거죠. 유대인들의 기질을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 도와주고 단결하면서 공산주의지만, 이 외부인들한테는 이 자유주의를 통해서 착취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는 그 유대인들이 가진 두 가지 기질일 뿐이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유대인들의 그 두 얼굴, 지킬과 하이드일 뿐이지 서로 싸운다고 보면 이거는 참 오산이죠. 그들 내부에서, 유대인들 내부에서 싸우는 두 기질일 뿐이지 유대인 외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나눠서 싸우는 거는 진짜 멍청한 짓이고 자멸적인 짓이죠.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몇백 년 동안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나눠가지고 서로 피 흘리며 싸웠죠. 참 이 어리석은, 참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본질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죠. 이런 싸움을 이제는 그쳐야지 세계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런 어리석은 비극이 반복되는 한 세상에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존 바르트의 다른 책 전쟁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